네, 안녕하십니까. 정종채 변호사입니다. 그, 오늘부터 한 8번 정도에 걸쳐가지고 하소급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랜슨에 들어와 계신데요. 지금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도급법 개관과 기초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화면을 제가 공유를 하고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자, 요 화면이고요. 저는 지금 법무법인 정박 여기 있죠, 여기 법무법인 정박의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아주 가볍게 하도급법이 뭔지 그리고 하도급법에 있는 주요 개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중에 또 강조드리겠지만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적용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저는 대형 로펌에 오래 다니다가 한 20년 정도, 18년 정도 다니다가 작년에 법무부인 정법을 설립을 하고 독립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하도급과 관련한 특히 건설 하도급이 가장 많은데요. 하도급과 관련한 사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들도 가끔 실수를 할 뻔하는 게 뭐냐면 이 하도급법은 잘 아시겠지만 하도급법은 사실 민법이나 상법적인 논리들, 사적 자치라고 하거든요. 사적 자치를 상당히 많이 수정해서 약자인 하도급 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사적 자치 원칙은 대전 당사자 원칙이거든요. 갑과 을이라고 하지만 그건 어느 정도 그냥 서열의 차이거나 협상력의 차이이지 을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갑과 동등한 주체를 봅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합의는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되는 거죠. 영미법의 법원 중에 계약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지켜지지 않으면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지는 거고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하도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도법은 갑과 을은 엄연히 큰 차이가 있고 특히 을 중에서 이 수급 사업자는 엄연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약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게 하도급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수급사업자한테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도급법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얼마 안 있어서 보니까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수급사업자에 해당 안 된다. 또는 원사업자에 해당이 안 돼서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특히 이제 저희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말프랙티스라고 해가지고 정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공무원들 국가 일을 하시면서 할 때는 상담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이제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하면은 사실 국민들한테 큰 낭패를 줄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반드시 제일 먼저 꼼꼼하게 따져야 될 게 하도급법입니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은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는 차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법의 의의와 목적입니다. 하도급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민법이나 상법이나 또는 이런 민사계약법
원칙들을 상당 부분 수정하는 거죠. 그리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적인 계약으로 침범할 수 없는 원칙들을 정해놓는 거죠. 보호의 최한선이 있는 겁니다. 요것보다 하도급법에서 정해놓은 요것보다 더 기준이 낮은 수급사업자한테 불리한 거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정해놓은 게 다 하도급법들의 이 기본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 하도급법은 제1조에 바로 하도급법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사명을 적어놨습니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원사업자고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등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보통 대등한 지위가 되기 어렵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에서는 예를 들면 경기도에 있는 삼성전자라는 회사하고 보통 삼성전자의 1차 수급사업자들, 1차 하청업체들은 대부분 큰 기업들입니다만은 가끔 아주 작은 그 제조업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매출액이 100억 정도 되는 제조회사다라고 하면 이 두 회사가 과연 대등한 지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보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등한 지위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 누구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예, 수급사업자한테 힘을 실어주고 누구를 억제해야 된다? 원사업자를 억제하는 그런 법이 하도급법이라는 게 우리 하도급법 1조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한다는 거죠. 그냥 국민 경제가 무조건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성장만 하도록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그냥 시장 경제 사적 자체에 맡겨놓는 게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법 집행 그리고 경제정책의 역사에 비로 볼 때 그런 단기적인 성장은 반드시 한계가 있고 있어도 돼요? 잠깐만 왔다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 성장으로 인한 것보다 더 많은 부작용, 불효용이 우리 사회 경제에 미뤄진다는 게 경험으로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균형 발전, 요거를 이제 이전에 유행하던 용어로 한다면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하도급 질서가 확립돼야 된다는 원칙이 1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 자치에 내버려 둘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한테 착취당하거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경제력 차이와 협상력 차이, 요걸 합쳐가지고 공정거래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래상 지위라고 하거든요. 거래상 지위. 거래상 지위가 있기 때문에 하도급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속적 거래 관계, 수요 독점,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하도급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뭐냐면 모든 하도급 관계가 다 이렇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 하도급에서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고요. 제조 하도급에서는 이런 경우가 더 심각합니다. 뭐냐면 하나의 원사업자, 하나의 기업, 그 다음에 하청업체의 관계를 보는 건데 하청업체가 원사업자한테 아주 종속돼 있고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나 또는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규모 제조회사들 중에 그 하청업체들이 경쟁하는 다른 업체에게 납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회사의 납품의 구조는 거의 100% 또는 90%가 하나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 관계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원사업자가 하고 거래가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냥 존속 기반이 없어지니까 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대한 수요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 독점만큼 위험한 게 수요 독점이거든요. 수요 독점이기 때문에 원사업자의 요구에 수급사업자는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독점자이기 때문에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거의 경제학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수급사업자가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생존할 수 있는 수준의 이익만 마진만 남기는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급사업자는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하도급 업체, 하도급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보실 때 만약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이즈의 차이. 사이즈가 얼마큼 차이가 나느냐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얼마나 종속되어 있는 전속적 거래 비율이 몇 %인가? 예를 들면 전속적 거래 비율이 한 30% 정도면 사실은 뭐 다를 수는 있지만 30%의 매출이 날아가더라도 매우 어렵죠. 매우 어렵지만 독립성과 자존감을 위해서는 사실은 그건 희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 망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뭐 80%, 90%, 70%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는 갑의 요구에 제대로 결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도급법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보는데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합의가 된 거라도 그때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게 응이라고 했지만 예스라고 했지만 그게 진정한 예스인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전속적 거래 관계입니다. 전속적 거래 관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예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우월적 지위로 인해 가지고 갑의 원사업적 우월적 지위로 지금까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만연해 왔다라고 보고 하도급이 만들어졌고 많이 좋았습니다만은 여전히 아직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도급법은 우리 경제와 사회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급법 거래 개념과 대상인데 사실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도급법의 개념은 뭐냐? 하도급 거래라고 하면 원래 도급입니다. 도급이기 때문에 나에 있죠. 하도급을 우리가 위탁한다라고 하는데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인데요. 라고 하는데 이 위탁은 도급계약입니다. 민법상 도급계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급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방이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어떤 일을 완성하고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거래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탁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위탁은 위임하고 이런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매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위탁은 도급자, 일을 주는 사람, 갑은 을의 구체적인 업무에는 원칙적으로 세세하게 개입하면 안 됩니다. 을의 일할 때 일과 관련해서는 일을 하는 프로세스에서는 을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돼야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도급법에는 부당한 경영 간섭을 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역시 갑과 을은 도급 관계에서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자고 갑은 일을 위탁하고 위탁한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지시 감독만 하는 거지 이 일을 할 때는 이 이제 위탁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일이 나오잖아요. 완성이 되면 그때 보수를 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일이 완성되는 부분은 요거는 을의 블랙박스라서 갑이
원칙적으로는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관계고 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을은 일만 해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일을 못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하지만 일만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위탁이고 도급입니다. 도급이 무조건 도급 관계를 전형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도급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조물 제조위탁 같은 경우에 보통 제조물 공급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이 제조물 공급계약이 이게 도급이냐 안 그러면 그냥 매매냐 구매냐라고 하는 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두 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만약에 도급이 돼야지만 하도급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본인들 그런 휴대폰 죄송합니다. 애플폰이긴 한데 휴대폰에 들어가는 여기는 그렇군요. 요건 좀 부적절하고 예를 들면 요 커피 요게 요 커피를 만드는 회사 커피를 만드는 스타벅스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이 회사가 아이스 커피를 위해서 이 패키지 그러니까 컵과 뚜껑을 제조 위탁 납품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좀 떼내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 납품이 됐어요? 그럼 이게 도급이냐 매매냐를 따질 때 어떻게 하냐면 위탁자가 사양을 지정한 거냐. 그러니까 그냥 이걸 시중에서 사서 납품하는 거라면 이거는 제조위탁이나 도급이 아닙니다. 그냥 매매이기 때문에 이 매매를 납품한 사람은 하도급 적용을 못 받아요. 보호를 못 받습니다. 이건 지금 약간 보면 사이즈가 동균이라고 이렇게 때 아마 이 정도는 어딘지 팔죠. 그래서 아마 납품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스타벅스 로고를 크게 찍어라. 전화번호 찍고 또는 사이즈는 우리가 쓰는 그란데 사이즈는 다른 거하고 좀 다르니까 별도로 지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위탁자가 사양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 목적 그러면은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만약에 스타벅스가 이거 싫어 나 납품 안 받을래 취소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요거 만약에 그대로 큰 무리 없이 약간 좀 싸게 받더라도 큰 무리 없이 시장에 팔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데 팔 수 있다 그러면 요거는 도급이라고 잘 안 봅니다. 그냥 납품으로 구매로 보는데요. 그렇지 않고 여기다가 스타벅스라고 크게 찍어 놔가지고 이걸 지우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오히려 지우기가 힘들고 상처가 난다. 그래서 전용이 어렵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비대체물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도급이 되고 그렇지 않다. 대체물이다. 요거는 쉽게 딴 데 팔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매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급과 매매의 비교를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로 원도급 계약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가 그 2조 1항에 있는 조문을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하도급 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라고 하게 되면 뭐냐면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개념에 하도급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냥 이건 도급이에요. 그 다음에 원사업자가 다른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다시 수급사업자한테 위탁하는 거. 이게 하도급이죠. 또는 제하도급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도급과 하도급, 제하도급을 모두 다 통합해서 하도급법이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원도급 관계도 하도급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요 하도급법 적용이 되기 요거는 이제 하도급의 개념이고요.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는 첫 번째로 원사업자하고 수급사업자의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고 요거는 특별히 규모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이라고 하는 정해진 위탁 유형만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중요한데 이건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만은 업 관련성 위탁 하도급이 되려고 하면 원사업자가 원래 본인이 업으로 하는 일과 관련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사업자한테 위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사업자가 본인이 하던 일과 관련해서 위탁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전자제품 제조회사죠. 본인의 일과 관련해 가지고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 위탁하는 경우는 본인의 일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직원들의 점심 도시락을 제조 위탁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떨까요? 본인의 일과 관련이 있나요?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영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관련이 없죠. 그냥 물론 이 자기가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직원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밥을 줘야 되니까 점심을 주문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일은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휴대폰을 만들 때 음식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업 관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하도급 대상이 아니죠. 그렇게 업이라고 하는 관련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개념이에요. 다만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머리에 용량이 남으신 분들은 외우셔도 되겠죠. 머리에 용량이 남으신 분들은 외우셔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걸 완전히 다 외우지 못합니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런 거는 나중에 노하우라고 하죠. 이게 뭔지만 알고 문제가 될 때 찾아서 체크할 수 있으면 되죠.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사업자하고 수급사업자인데요. 일단 원칙은 적어놓은 것처럼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만 됩니다.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본법에 있는 중기업과 소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중소기업이. 이 기업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법인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도 기업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이 되고요. 수급사업자가 대기업이면 중소기업이 아니면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볼 필요도 아웃입니다. 아웃. 하도급 적용 대상이 아닌 거죠. 그다음 원사업자는 항상 대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고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된다는 게 되겠죠.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위탁을 준 업체보다 매출액이 조금이라도 크면 바로 원사업자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원사업자 입장이 되게 억울하죠. 본인이 별로 크지도 않은데 원사업자가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억울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만 건설 위탁, 건설업계에서는 매출액을 가지고 보지 않고 직전 연도의 시공 능력 평가액을 가지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업체가 몇 개의 공정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 시공 능력 평가액 합계액을 가지고 수급한 사업자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물론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예를 들면 전문 건설업종들끼리의 위탁, 전문 건설업종, 철근 콘크리트와 관련한 전문 건설업종끼리 위탁인데 위탁을 준 업체가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시공능력 평가액이 위탁받은 업체보다 작아요. 그런데 다른 공종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있기 때문에 합치면 더 많다. 그러면 이 부분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되는 원사업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없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공능력 평가액이 합쳐가지고 전반적으로 시공능력 평가액은 대부분 그 회사의 규모나 매출액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작다 하더라도 나머지 업종에까지 합쳐서 시공능력 평가액이 크다면 그 회사는 원사업자로 봐야 된다는 게 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중견기업들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수급사업자와 같이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수급사업자에는 원칙은 중소기업이고 예외적으로 특정한 범위의 중견기업도 포함되더라 라는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도급법은 기본적으로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 표현하고 있지 않은데 다만 수급사업자의 주요한 보호를 중견기업에도 적용하기 때문에 그냥 설명적으로는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이 원칙이지만 중견기업도 일부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견기업한테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 법은 네. 예전에는 중소기업만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면 대기업으로 보는 거였죠. 대회 언제 한다고? 그러다 대회 언제 보니까 한다고? 목요일날 금표를 해체해야 되는데 여기 또 어디? 카드 하죠. 내일 모레 끝나나 이거? 목요일 내일 모레잖아. 그러니까요. 3월 중요를 하고 가자. 여기 풀어도 풀어서 가자. 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조금 성장하면 바로 대기업이 되니까 혜택이 너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나 성장하기 싫어. 나 안 클래. 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불만들이 많이 게 그걸 바로 피트팬 증후군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이 중견기업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중소기업에서 바로 대기업으로 넘기기 전에 중간 사이즈인 중견기업의 개념을 만들고 여기는 약간 좀 중도적으로 조금 규제를 완화하고 보호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게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의 개념은 사실 좀 복잡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특별법에 있는 중소기업보다는 큰데 대기업,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대기업, 일반적인 대규모 기업이라고 하죠. 상호 출자제한 기업 집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현대, 삼성, 멋진 그룹들, 요 기업들이 아닌 중간 사이즈를 그냥 중견기업, 예출액 한 5조, 5천억, 한 1조 이렇게 5천억 정도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 이 중견기업도 나름대로 보호를 받는 거죠. 이 중견기업들은 대기업하고 거래할 때는 대규모 기업과 거래할 때는 수급사업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요게 또 들어온 거는 왜 그러냐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아는 초거대 기업들, 특히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있는 핵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몇 대 기업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를 보죠. 이런 회사한테 직접 하도급 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자는 누구일까요? 네, 대부분 매출이 5천억, 1조 정도 하는 중기업입니다. 예전에는 이 기업들이 중견기업이 아니었죠. 그래서 현대자동차하고 이 기업들 사이에는 여기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니니까 하도급법이 적용 안 돼요. 하도급법이 적용 안 되면 뭐냐면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음 같은 거 있죠. 어음 같은 게 기한이 없어도 됩니다. 6개월짜리 어음을 납품하고 6개월짜리 어음을 자기는 지급받아요.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한테. 그리고 본인이 다시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하청을 주는 회사들은 다 작은 회사거든요. 2차 협력업체들. 이 업체들은 또 본인하고 여기는 하도급 관계예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어음 만기를 딱 한정이 돼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물품 공급받은 날로부터 어음 만기를 60일 이내로 잡아놔야 돼요. 본인은 6개월짜리 받아가지고 자기는 뭐 한 달짜리 또는 2달짜리 어음을 끊어야 된다. 그러면 4개월 동안 손가락을 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들어가는 금융비용을 상당히 많이 내야 되고. 뭐 이런 게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난 죽겠다라고 샌드위치에 깔려가지고 샌드위치 신세가 돼서 죽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정말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도급법이 이 중견기업한테도 특히 그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이라든가 어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와 같이 보호해줘야겠다. 그래야지 대기업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가 하청업체한테 6개월짜리 어음 안 줄 거 아닙니까? 여기도 1개월에서 2개월, 60일 이내에 결제하도록 하고 그래야 이 사람들도 본인이 유동성이 생기니까 결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고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하도급 관계, 제조 하도급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그 원 하도급 관계의 불공정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청업체들도 얘기했지만 중견기업 수준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 크게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재무력과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2차, 3차 관계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 협약이라든가 하도급 관련한 공정거래 협약 제도, 상생협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큰 대기업들, 원청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본인들의 하도급 관계는 당연히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자기의 하청업체가 재하청업체하고 하는 2차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걸 점수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들은 본인의 1차 수급 하청업체들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하청업체가 하도급법을 잘 지키도록 감독하고 지도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일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다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원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대기업들 얘기하는 거죠.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회사고요. 이런 그룹사들 중에 매출이 작은 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회사예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회사의 기준은 그룹 전체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이 10조 원 이하입니다. 10조 원 이하. 예전에 5조 원이었다가 10조 원으로 늘려서 10조 원 이하죠. 10조 원이면 뭐 엄청난 금액이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10조 원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도 원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자기 상대방이 자기보다 작은 중소기업이면 되는 거죠. 작은 거는 하나라도 많으면 작으면 돼요. 매출액이나 시공능력 합격이 조금이라도 작으면 됩니다. 이 회사가 중소기업하고 거래할 때는 하도급법이 되는 거죠.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 이걸 보통 우리가 소규모 중견기업이라고 하는데 3천억 미만이 소규모 중견기업이면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요즘 젊은 변호사들이 특히 이제 서초동의 변호사들이 중에 월급이 좀 작은 데도 있는데 그럼 월급 3천만 원인데 어떻게 3천억 미만이 소규모 중견기업이냐고 하지만 워낙 요즘 경제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도 실제로 본인을 보호할 힘이 없다고 본 거죠. 이런 회사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회사하고 거래하게 되면 하도급법이죠. 하도급법 중에 몇 개 조항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근데 약간 드릴 수 있죠.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회사 중에 매출액이 1,000억인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매출액 2,500억짜리 중견기업하고 거래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도급법의 일부를 보호해주죠. 왜냐하면 상호 출자 계약 기업 집단 소속이라는 것 자체가 매출에 관계없이 엄청난 그룹에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래상 지위에 있다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중견기업끼리 하더라도 하도급법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대규모 중견기업 직접 매출액이 2조 원 이상 2조 원 이상인데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직접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중견기업이 소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경우를 아까 제가 약간 조금 제가 좀 말실수를 했네요. 그 연간 매출 3천억 미만은 소규모 중견기업은 아니고요. 그냥 매출액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이라고 기억하시고 소규모 중견기업은 뭐냐면 나중에 얘기하지만 업종 그 중소기업 기준이 되는 업종별 매출액이 이거 예를 들면 건설업은 1,000억이고 일반적으로 매출액 그 저기 제조업 같은 경우는 800억에서 1,200억, 1,500억 정도인데요. 요걸 넘어가게 되면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요거의 2배. 그러니까 건설은 2,000억 미만인 거죠. 이런 회사들을 소규모 중견기업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중견기업이 소규모 중견기업과 거래를 하게 되면 대금 지급 조항 등의 상당 몇 개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밑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다만 아무리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자기보다 더 작은 중소기업하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하도법이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이 원사업자가 너무 작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예를 들면 중소기업을 미성년자라고 하고 대기업을 어른이라고 하면요. 네? 어른하고 아이하고 거래하는 경우는 하도법 적용되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들끼리 거래하는 경우는 하도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성년자 중에 너무 어린 애들, 예를 들면 학교도 안 간 미취학 아동들 중에 1살 차이 난다고 적용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5살하고 3살짜리는 덩치 크게 큰데 5살짜리가 3살짜리를 때렸다고 해가지고 하도법을 혼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겁니다. 뭐냐면 너무 작은 경우 원사업자가 아무리 지보다 더 작은 애하고 거래하더라도 제조위탁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 30억 원 미만, 건설위탁은 45억 원 미만, 용역위탁은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요거는 거의 뭐 미취학 아동에 준해가지고 얘네들한테 뭔가 법에 준수를 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봐서 여기는 하도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급사업자한테 하고 자기도 더 작은 업체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그래서 아무리 갑질을 하더라도 하도급법을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죠. 저희도 나중에 뭐 전 건설업체 전문 건설업체 고문 변호사로 하면서 여러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딱 듣다 보면 온갖 갑질을 다 한 천하의 나쁜 악덕 원사업자인데 매출액을 물어보니까 건설이니까 45억 원 미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근데 민사소송 해가지고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더 작은 회사들은 이렇게 작은 회사들은 그러면 무조건 수급사업자들 온갖 갑질 다 해도 된다? 안 되죠. 안 됩니다. 다만 하도급법에 적용은 안 받고 뭐 아마 이게 나중에 처벌 받을 거예요. 그런 걸로 하는 거고 하도급법 적용 대상은 아니에요. 아무리 갑질을 하더라도.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만약에 상담하다 보면 이게 중소기업인데 매출 그거에 다 했단 말이에요. 온갖 갑질 다 했기 때문에 온갖 나쁜 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의 시공립 평가액이 40억밖에 안 돼요. 그럼 잘못 준 거죠. 그렇죠?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상담 중에는 이 해당될 여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책에 찍어 붙인 거라서 좀 사진이 안 좋은데요. 이거 한번 쭉 나중에 보시고요. 중소기업을 판단할 때 판단 기준입니다. 중소기업 판단 기준은 중소기업 판단이 쉽지 않거든요. 중소기업 판단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보시고 중소기업 기본법과 시행령을 같이 보시면 되는데 그 두 개를 비교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머리가 깨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교과서를 살펴보시거나
하다가 안 되면 네이버 지식인 검색하면 잘 나와요. 블로그 등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는 게 빠르죠. 뭐냐면 중소기업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규모 요건과 소유 경영의 독립성 요건. 규모 요건은 뭐냐면 자산 총액이 5천억 원이 넘어가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뭐가 되든 간에. 자산 총액이 5천억 미만이면서 업종별 연간 매출액 기준이 일정 부분 미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져 있는데 대충 한 1,000억 원 정도에서 정해져 있죠. 뭐 용적은 한 800억 원 이렇게. 요거 미만이어야 돼요. 요 두 개. 예를 들면 자산은 1,000억밖에 안 되는데 매출액이 건설인데 2,000억이다 그러면 중소기업 아닌 거죠. 두 개 미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소유 경영의 독립성 요건인데 요건 뭐냐면 규모는 작은데 알고 보니까 금수저다 이런 거죠. 기업계에서 금수저는 뭐죠? 네. 잘 나가는 그룹 산하면 금수저죠. 매출액은 작은데 알고 보니까 현대차 그룹이다. 알고 보니까 롯데그룹이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이면은 소유 경영의 독립성이 없는 거죠. 독립성이 독립군이라는 얘기. 독립군. 독립군이 아니고 이거는 다국적 대그룹 산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아니라도 자산 총액 5천억이 넘는 법인이 30% 이상 가지고 지배하는 경우. 그럼 이게 뭡니까? 라고 합니까? 상호출자기업 소속 집단하고 자산 총액 5천억 이상의 법인이 소유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상호출자는 기업 전체의 그게 5조 원이고요.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건 개별 기업의 자산 총액을 얘기하는 건데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이 아닌데 단독 자산 총액이 5천억인 회사가 한국에 있을까요? 뭐 제가 알고는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외국에서 거대한 애플 같은 거대한 기업의 한국 자회사 또 여기에 포함시키려고 만든 거예요. 응? 그런 회사들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한국이 아니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애플이 휴대폰을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애플 자회사를 한국에 만들어서 한국 업체들하고 거래를 막 한다. 근데 이 회사의 매출액은 작다. 또는 그렇죠? 이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원사업자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이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네, 요 두 가지 요건을 맞으면 되고요. 그냥 이 맛배기로 다음 번은 맛배기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에요. 보시면은 제조업들은 1,500억, 1,000억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말씀 좀 잘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제조업은 1,500억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1,500억이 맞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이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중소 중견기업 규모는 요거의 2배니까 요거 미만은 요거하고 요 사이는 1,500억하고 1,000억, 3,000억 사이는 소규모 중견기업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건설업은 1,000억이죠. 네, 1,000억이 건설업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서비스업은 600억, 400억, 또 뭐 800억 이렇게 있죠. 이런 기준들에 따라서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기억을 할 거는 건설업은 1,000억이더라. 요거는 하나 기억하셔야겠죠. 그리고 나면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할 게 뭐냐면 위탁의 종류에 들어가야 돼요. 제조위탁, 수리위탁. 네. 그 다음에 건설위탁, 용역위탁. 근데 여기는 한정적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 그리고 보통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규 명령인 규칙으로
고시한 게 있거든요. 고시. 그 고시에 열거된 것들만 보통 요 하도급법 거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조 위탁, 수리 위탁을 보는데 수리 위탁은 제조회사가 또는 수리회사가 자기가 해야 되는 수리를 다른 사업자한테 용역 줘도 대신 수리하도록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전에 문제가 많이 됐는데 뭐냐면 특정 기업을 들어가지고 미안합니다만은 예전에 보면 삼성전자 서비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죠. 그 회사가 문제된 건 뭐냐면 삼성전자 서비스라고 해서 삼성그룹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냥 하청업체였던 거죠. 삼성전자의 전자제품을 본인들이 수리 업무를 삼성전자 서비스라고 하는 제3의 업체한테 위탁을 하는 거예요. 제조회사,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은 자기 물건을 A에서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자기 업무라고 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는 거죠. 이거를 위탁을 하는 거죠. 그게 수리 위탁입니다. 그래서 수리 위탁이 얘는 많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이렇습니다. 물품을 제조, 판매, 수리, 건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가 건설회사도 제조 위탁을 맡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짓는 데 들어가는 시스템 에어컨을 주문 제작해서 제조 납품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시스템 에어컨은 이 건설과 관련한 업이잖아요. 그렇죠. 건설 짓는 데 들어가는 업의 일종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 볼까요? 건설회사가 제조 위탁에서 납품받는 것 자기가 원래 해야 되는데 제조에서 납품받는 것 중에 제일 물론 큰 게 뭘까요? 네, 주로 엘리베이터겠죠.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제조 위탁으로 봅니다.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한테 위탁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이 다른 데서 사서 납품하는 거는 제조 위탁을 한 게 아니에요. 제조 위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매매입니다. 뭐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위탁이기 때문에 나한테 꼭 필요한 것만 위탁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은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이죠. 의미가 없다는 건 안 팔리거나 내가 아니면 밖에 안 팔리거나 또는 가격이 아주 감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의 사양들, 규격, 품질, 성능 등을 원사업자가 지정해서 제조, 납품하게 하는 게 제조 위탁이고요. 그리고 이 제조 위탁이 되는 물품의 범위들은 고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시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제조 위탁이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가서 제조 물품 범위의 고시를 찾아보면 온갖 게 다 열거되어 있으니까 거의 열거 안 된 게 거의 없습니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 위탁인데요. 그다음에 건설 위탁은 뭘 얘기하냐면 건설업자가 자기가 시공할 수 있는 업역에 있는 것 중에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한테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한테 위탁하는 거죠. 지금 많이 알겠지만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건설 회사는 총 3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종합건설회사가 있고요. 종합건설회사는 1차 도급회사가 될 수 있는 회사들이죠. 그 다음에 전문건설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뭐 작년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게 업역이 좀 많이 무너졌는데 많이 이제 개방화됐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도 일반적으로는 발주자로부터 1차 도급 계약은 보통 종합건설회사가 하고 그리고 종합건설회사들이 자기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필요한 공정을 직영하지 않고 전문건설 회사들한테 도급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 산업을 규정하는 데가 전문
그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하도급과 관련한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만은 원칙은 종합건설회사가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건설회사에게 한 번 하청을 주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회사들끼리 이 재하도급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요건이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은 그건 불법 재하도급으로 금지돼 있죠. 또 얼마 전에 광주에서 있었던 철거도 그런 거거든요. 철거는 보통 이 건설을 맡게 있는 종합건설회사가 철거 전문 건설회사한테 자격을 있는 전문 건설회사한테 하도급을 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래 자기가 직접 철거 시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격이 없는 업자들한테 그냥 하청을 줘버리는 거죠. 이게 불법 재하도급인 거죠. 자격 없는 사람한테 하청. 원래 건설은 자격이 없으면 못해요. 그 아주 소규모 영세한 소규모 공소 말고는 안 되는데 못해요. 근데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사실은 이 자격 없는 업체한테 하청을 줘서 철거하게 한 업체는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고 이런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법 개정안은 뭐냐면 불법 재하도급이 이루어지면 불법 재하도급을 준 업체뿐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원도급사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좀 그래서 과도하다고 난리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건설 업장에서 사실 불법 재하도급이 아주 비일비재하거든요. 관행이었다고 볼 수 있죠. 불법 재하도급 중에 가장 많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인력 하도급이기 때문에 뭐냐면 오야지 계약, 킵장 계약. 건설 회사에 가면 건설 현장에는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는다. 예를 들면 요즘 제일 유행한 아파트가 뭐죠? 자이가 자이, 내면 자이, GS건설 자이를 짓는다. 그러면은 GS건설이 종합건설 1차죠. 그리고 GS건설이 그걸 짓는데 철근 콘크리트를 한다. 철근 콘크리트를 잘하는 전문 건설회사한테 하청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도 자기 일부를 또 전문 건설에 또 재하청을 줘요.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죠. 이 전문 건설회사도 보니까 인력들이 자기들 직영 인력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가다 파는 오야지들이 많죠. 요즘 또 오야지들이 대부분 또 조선족들이 많은데요. 조선족과 한족들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또 오야지 그룹이 많은데 이 사람들 자기들이 자기 클루라고 해서 데리고 다니는 거죠. 건설회사에. 그리고 자기는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2차 업체하고 여기하고 사업자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일정 부분의 용역을 도급을 주는 거죠. 이게 오야지 계약이거든요. 그럼 요건 당연히 이 오야지들은 자격이 없다 보니까 불법이죠. 건설산업법 기본법 위반이고 그래서 이게 들키면 어떻게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징금 같은 걸 맞아요. 과징금, 영업정지 이런 걸 맞고요. 이걸 준 업체들. 그 다음에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야지는 처벌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야지들이 건설회사하고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 신고하죠. 불법 재하도급으로. 이런 구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업은 중요한 게 뭐냐면 건설 위탁으로 하도급법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자격 있는 업체가 자격 있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줘야 돼요. 자격 있는 업체는 제가 쭉 해놨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종합건설업계가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전문건설업은 29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공사업에 따른 공사도 있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사업에 따른 공사업자도 있죠. 소방시설공사업에 따른 공사업자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대통령이 정하는 이 업 자격이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자기의 업의 범위 하에서 다른 자격 있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만 되고요. 자격이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자격이 이런 게 없다고 하면 하도급법 적용을 못 받습니다. 저는 그냥 사적 자치로 분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 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영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라서 용역 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인데요. 지식, 정보성과물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IT 이런 거죠.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정보 프로그램, 음향, 성과물, 디자인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맡기는 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는 좀 많이 상당히 예전에 같으면은 이런 영화 같은 거 할 때, 영화를 찍을 때 영화사가 컴퓨터 그래픽은 또 컴퓨터 그래픽 업체한테 맡기죠. 이런 건 다 지식 정보 성과물에 위탁이 되는 거죠. 영무는 뭐냐면 영무는 보통 이런 창조성이 안 들어가는 노가다입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이건 일본말 일본 표현인데 그냥 단순 노동, 노무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범위가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고시에 해당되는 것만 용역 위탁의 보호를 받습니다. 받지 않으면은 하도급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 대법원 2015-53961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부분에 대해서 용역 위탁이라고 해서 처벌했는데 이건 제가 변호사로서 한 건데요. 결국은 고시에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을 했다. 그리고 고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해서 무혐의를 대법원 가서 무혐의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는 거죠.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법이 정하는 제조 수립 위탁, 건설 위탁, 용역 위탁의 범위 안에 들어가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다. 하도급법 적용이 되면 수급사업자는 천국 시작, 원사업자는 지옥 시작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고요. 그렇게 강하진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사업자는 본인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벌점 제도가 강화돼가지고 중대한 위반 행위를 2번 하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요. 형사 고발까지 받는 잘못을 하면 한 방에 날아가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큰 업체들은 여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번째로 개론 시간에서 이제 주로 할 하도급법상 지급수단. 원래 이제 우리 하도급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3조에 있는 지급조항인데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한테 납품이 종료된 날 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또는 계약에 정해진 지급기일 중에 빠른 날 아무리 늦어도 60일 내는 반드시 납품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고요. 그때부터 지체된 거는 15.5%의 지체 이자율을 부담하는 거죠. 15.5%. 상당히 고리죠. 요즘 같은 때. 요즘 정기예금이 보통 1%인데 15.5%면 엄청난 금액이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재가 큽니다. 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이든 중고금이든 기성금이든 때문에 돈을 받으면 받은 돈을 다시 해당되는 부분은 수급사업자한테 줘야 되거든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는 무조건 줘야 되고요. 그걸 넘어가면 또 15.5%의 지체 이자율을 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하게 되면 막 그 강의 나가고 이러면은 또 이제 이 학생들이나 이런 잘 모르는 발랄한 학생들은 질문을 막 하죠. 그러면은 내가 수급 사업자면 돈 안 받고 도망 다니면은 이 매월 15.5% 이자가 붙겠네요. 이러지만 그러면 어떡하죠? 네, 원사업자는 공탁하면 되는 거죠. 공탁. 안 받으면 공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지급할 때 60일 이내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급할 때 뭘로 지급할 수 있느냐? 현금 당일 지급할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하도급상 지급수단이라고 하는데 어음도 가능하고 어음 대체 결제수단이라고 있습니다. 기업 구매 전용 카드, 외상 매출 채권 담보 채권, 구매론 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지급하게 되면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잖아요. 30일 되는 날 원사업자가 어음을 지급했어요. 어음을 줬어요. 근데 어음 만기가 60일이에요. 그러면 이거 60일 이내에 지급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어음을 주면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만기, 현금 들어온 나라 관계없이 어음을 줬으니까 지급한 거예요. 다만 어음을 줄 때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지급기한까지의 기간은 30일이면 30일에 해당하는 결제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할인 수수료, 할인료. 어음 할인료가 7%잖아요. 7%의 할인료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30일 받은 사람이 현금 준 거하고 똑같아야 되는 건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은행 가서 할인해서 써라는 거죠. 물론 할인료가 7%보다 더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할인료를 줘야 됩니다. 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인데 다만 그 만기일이 지급기한을 넘어가게 되면 지급기한 넘어간 경우에는 15.5% 이자를 또 줘야 돼요. 그 수수료 대신에. 그래서 어음도 지급되면 어음을 준 날 대금 지급한 게 되니까 지체는 아닌 거랍니다. 근데 만약에 어음이 나중에 부도가 나서 취소됐다. 그러면 소급적으로 지급 안 한 게 되는 거고요.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요즘 어음은 다 전자어음입니다. 전자어음은 만기가 1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22년 5월 29일부터는 전자어음의 만기는 3개월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음 대체 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약정 수수료, 어음 대체 수단은 금융기관에서 예를 들면 기업 구매 전용 카드 이런 거나 아니면은 담보 채권 이런 것들을 다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거든요. 금융기관하고 약정된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금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거 아니게 준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도대체 이거 말고 다른 지급수단, 다른 걸로 준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현물로 줍니다. 현물로. 예를 들면 건설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하청이 들어간다. 아파트를 주는 겁니다. 그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부당 대금 결제라고 해가지고 그건 다 하도 금지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전자밥통회사가 납품 대금 중에 일부를 전자밥통으로 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밥통으로 때려야 되는데 옛날 진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월급을 밥통으로 준 사람도 있어요. 또는 뭐 요즘 유행인 비트코인으로 주는 경우도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비트코인도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실제로 여기 뭐 비트코인으로 준 거나 뭐 밥통으로 주거나 이런 건 되게 특별한 경우고 사실 예전에는 이제 그런 적이 있었죠. IMF 터지고 난 다음에 IMF 때 터지고 난 다음에 건설업계가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특히 아파트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그 도곡동에 있는 타워 팰리스가 그랬거든요. 타워 팰리스 삼성물산이 그런 건 아니고 너무 이렇게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차 하청업체들이 이 2차 하청업체들한테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아파트 호실로 대납한 거예요. 다만 그 대납할 때 회사가 지게 되면은 이 부당 대금 결제가 되니까 이제 오너나 또는 오너 가족의 이름으로 인수하라고 하고 아파트 대금을 그걸로 상대방 틈을 친 겁니다. 한 업체가 실제로 타워 팰리스를 5채인가를 어쩔 수 없이 떠안았어요. 근데 그걸 팔아보려고 했는데 안 팔린 겁니다. 안 팔리니까 노동자들 임금 못 주고 재하청업체 대금 못 줘가지고 어떻게 됐냐? 결국은 사업 부도나고 뭐 이러다가 사업 부도나고 돈을 자금 돌리는 과정에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을 4년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온 사이에 어떻게 돼? 회사는 다 무너지고 이랬겠죠. 그래서 감옥에 살다가 딱 나왔는데 타워 팰리스 가격이 폭등한 거죠. 한 3배가 뛴 겁니다. 그래서 200억대째 부자가 됐던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대물 변제가 허용되는 건 아닌 거죠. 아무리 나중에 그게 잘 됐다 하더라도 대물 변제는 무조건 불법으로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중에서 팔자 고친 사람들도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어떤 사람은 프로그램 개발을 했더니 돈 없다고 비트코인을 주길래 싸우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영국에 있던 사람이. 그리고 난 다음에 피자 살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가진 비트코인의 가격이 2천억 원에 올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지갑 사이트 전자지갑을 가서 아이디를 넣고 비밀번호 넣는데 오류가 나온 겁니다. 원래 이제 비트코인은 10번의 비밀번호를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8번을 다 넣었는데 실패했고 아무리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2번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언론에다가 그 인터뷰한 걸 보니까 1년 동안 쉬면서 비밀번호를 한번 잘 생각해 볼 계획이다. 2번 놓치면은 끝나는 거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한국에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겠죠. 한국에서는 용역 위탁 등은 무조건 코인으로 주면 안 됩니다. 다음 6번째 하도급법에서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뭐 물어보니까 또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또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조사 시효를 너무 길게 하면 우리 경제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한다. 라고 하고 또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짧다 보니까 나중에 이 참 다투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원사업자들 입장이나 또 그 규제관청에서 보는 거는 또 이런 경우 상당 부분이 그런 게 있는 거죠. 요즘 또 갑질이 심각한데 또 갑질 못지않은 게 을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을질이 뭐냐면 요즘 사회 분위기를 이용해서 수급사업자가 갑질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는 그런 걸 을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하도급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게 워낙 전속적인 관계가 많잖아요. 좀 억울하더라도 답한테 대항해서 신고하게 하면 계약 끊어지니까 그냥 간단 말이에요. 이익을 볼 때까지. 근데 나중에 중소기업이 수급사업자가 부도가 나요. 근데 이 부도 난 원인은 반드시 하청 때문에 한 건 아니고 다른 이유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나중에 그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위반 행위들까지 다 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좀 이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가 되기 때문에 조사 시효가 필요하다라고 또 보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뭐 일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사 시효를 없앨 수는 없고 다만 3년은 너무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시효가 뭐냐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가 종료될 날로부터 3년이 지나고 나면 조사 못합니다. 3년이 지나면 조사 못해요. 그러면 조사하고 난 다음에는 처분은 조사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 해야 되고, 그러면 제일 길게 나면 6년이 되겠죠. 다만 기술자료 부당 요구나 유용은 7년입니다. 왜 기술자료 부분은 7년일까요? 왜냐하면 기술자료를 요구당하고 난 다음에 요구 부당하게 취득한 기술자료 원사업자가 자기가 쓰거나 또는 다른 하청업체한테 줘가지고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이게 자기 기술자료 수급사업자가 내 기술을 이용해서 뺏겨서 만든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알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이게 시장에 이 물건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7년으로 연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나면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처분시효, 조사 개시 또는 신고, 수급사업자가 신고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처분이 불가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요거는 우리 그 수급사업자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게, 조사 개시나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처분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권은 상실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수급사업자한테 피해가 있다 그러면 국가에 대한 국가 배상이 가능하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예전에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 시효를 놓쳐가지고 처분 못하는 일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거 놓치면은 그 공무원은 정말 집에 가야 됩니다. 다만 한 번 옛날에 이제 포스코 정보통신인가요?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하도급 조사를 나갔고, 직권조사를 다 한 다음에 처분하는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며칠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이 포스코가 또 좀 영악한 건지 모르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단계에서 말을 안 하고 처분받고 소송 가가지고 위법 사유로 얘기한 거죠. 결국은 처분 취소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거 한 공무원은 아주 중징계를 받았을 거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포스코하고 사이가 아주 그것 때문에 상당 기간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한 거는 뭐냐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원회의라고 해서 의결을 거치는 때까지는 수요가 완료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보통 전원회의 의결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행정처분은 언제 발령된 게 처분 내릴 걸 그런 거죠? 처분서가 수범자한테 송달돼야 되죠.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의결을 하고 그리고 의결서를 밑에서 사무국에서 작성을 합니다. 도장 찍은 다음에 송달하는 거잖아. 이 의결서 작성하는 시간이 좀 지체돼 버린 거예요. 뭐 일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송달하다 보니까 며칠, 한 일주일 근데 늦게 나오고 그래서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아마 그때 상당히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고, 뭐 아마도 뭐 그 관계기관 입장에서는 좀 포스코 정도 되면 앞으로 공정이 올 일도 많을 텐데 굳이 이런 것까지 건드렸어야 됐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법치주의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처분 시효를 놓치는 일은 거의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건 조사 시효인데 3년이 지나면 안 돼요. 왜 3년이냐? 왜 3년일까요? 조사 시효가? 첫 번째 개념이 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부모상도 3년이었죠. 3년이니까 3년이다. 라는 얘기니까. 두 번째 설. 중학교, 고등학교가 3년이지 않습니까? 3년이다. 세 번째 설은 뭐냐면, 세 번째 설이 제일 중요한데요. 세 번째 설은 뭐냐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원래 이게 이 하도급 관계가 보면은 뭐 같습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옛날 조선시대 고부 갈등 같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기머거리 3년 뭐 이런 거죠. 3년을 버텨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년이라는 연애가 있는데 다 틀린 거죠. 네, 땡땡이고 네 번째가 정답은 아니고 제 추측하는 건데 보통 건설 용역이 제일 많습니다. 건설 위탁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공사 대금은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 3년 지나면 못 받아요. 상당 부분 3년이에요. 도급대금 3년입니다. 민사상 시효하고 맞춘 거죠. 그리고 당연히 민사 청구도 달라고 가압류를 하거나 최고하거나 이렇게 되면 청구하면 연장되거든요. 소송 제기하면 연장되거든요. 소멸시효 중단되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신고하면은 민사시효도 중단됩니다. 3년이에요. 3년. 조사를 못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벌을 못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위법한 게 인정이 돼도 정보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을 못합니다. 형사고발도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거든요. 전소고발제이기 때문에 그 고발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사시효 되게 중요합니다. 공사가 종료된 날, 계약 기간이 끝난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예를 들면 그러면 매년 있는 1년짜리 계약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는 보통 계약 종료일, 그 해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난 거는 좀 신고가 어렵다라고 보는 게 안전하죠. 변호사들한테 오면은 또 다른 일이지만 우리도 사전적인 조언을 드릴 때는 매년 갱신되는 계약도 각 계약 기간별로 3년을 따지자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하도급법을 위반한 거래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일단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명령, 시정명령을 받죠. 행정처분 받습니다. 또 뭘 받을까요? 심각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해서 형사처벌 받습니다. 다만 이제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벌금형만 받아요. 벌금형만.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감옥 가는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벌점이 쌓여가지고 입찰 상가 자격 제한 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법을 위반한 계약은 어떨까? 민사적으로. 예를 들면 이게 제가 여기에 하도급 공사로 100억짜리 공사를 하기로 했어요. 공사를 다 지었어요. 근데 원사업자가 공사 마음에 안 들어. 또는 자기가 발주자한테 비용을 많이 아꼈어. 그래서 너도 50억만 받아 라고 했고 수급사업자가 싫다라고 하다가 그럼 50억 안 받고 소송하던가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합의해서 70억으로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30억 감액을 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당감액입니다. 부당감액. 하도급법상 부당감액 위반이죠. 그러니까 과징금 또는 감액금액에 대한 지급명령, 시정조치, 그 다음에 형사고발당해서 벌금형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 공정거래위원회 지급명령을 잘 안 하거든요. 과징금 부과처분만 하고 부당감액이라 판단했는데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민사소송을. 근데 민사소송은 청구 취지가 청구 원인이 있는데 원인에 이제 구성하는 것들 중에 공사대금, 계약상 공사대금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이 기각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공사대금을 100억에서 70억으로 줄이는 약정을 했잖아요. 이게 하도급법 위반이지만 민사상 유효는 아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뭐 개똥 같은 소리냐라고 할 수도 있죠. 뭐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이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권력분립 원칙 때문에 행정법은 위반했지만 민사적으로는 그게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정도의 도저히 허용 안 되는
허용 안 되는 법규 위반은 계약상 무효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그거는 청사처벌이나 행정조치만 받고 민사적인 거는 인정을 해주는 게 한국 법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도박빚을 도박장에서 도박빚을 5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안 갚았어. 그러면 도박빚을 갚으라고 소송 제기하면 그거는 반사회적인 거죠. 반사회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청구가 안 됩니다. 계약이 무효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부당 감액 정도는 반사회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손해배상은 가능하죠. 손해배상은. 근데 공사대금 청구는 무조건 다 인용이 되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아주 난점이 많아요. 과실상계율도 높고 아주 만점이 많아요. 손해도 입증해야 되고 아주 복잡한 게 많기 때문에 불리하지만 부당 감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공사대금 청구하면 무조건 기각시켜버립니다. 그게 하도급법 거래행위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적으로는 유효하다.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식품위생법 있죠.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식당의 판매행위 불법입니다. 하지만 판매행위 자체는 무효는 아니죠. 그 음식을 예를 들면 설렁탕을 20만 원에 해가지고 먹었어요. 보니까 면허가 없어. 그러면은 돈 안 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건산법에는 보면은 부당특약들은 무효라고 아예 규정을 해놨고요.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도 또 부당특약이 있는데 그 무효라고 안 해놨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이런 아예 그냥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좀 편안하게 하도급법에도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 자체는 그냥 민사적으로도 무효라고 한다고 하는 게 우리 국민 법질서 법관념에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하도급법 위반인데 민사적 유효야.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손해배상 청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말로 민법 체계하고 공법 체계가 분리되고 유리화된다고 하거든요. 우리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뭐 그게 자연스러운 관념인데 국민들은 사실은 이해 잘 못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건 앞에서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원사업자하고 수급사업자가 규모가 비슷비슷해요. 둘 다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1학년이 중학교 1학년한테 하청을 주면서 갑질을 했다. 근데 고등학생을 처벌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청업체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한테 하청을 줬어요. 근데 중소기업 차이가 별로 크진 않아. 근데 하청을 줬어. 근데 하도급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죠. 나도 중소기업인데 먹고 살기 힘들다. 첫 번째. 두 번째, 중소기업이 사무실에 변호사가 있느냐, 내가 뭘 아느냐, 모른다. 나도 하도급법 얼마나 복잡한데 어려워서 모른다. 몰라서 그랬다. 세 번째는 야, 우리가 매출액은 좀 더 크지만 알고 보면 쟤들이 사장 재산으로 따지면 제가 더 많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알았다. 억울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고 그 규모가 수급사업자하고 편 차이가 없더라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라고 합법이 돼 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이 하도급법이라고 하는 게 원래 공정거래법의 불공정 거래행위 중에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들이 있거든요. 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중에 원래 공정거래법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을 판단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를 개별 건마다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이 규제하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고 규제가 잘 안 되면 규제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규제의 비용이 높아지고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특정한 거래 관계에서는 무조건 거래상 지위가 있는 걸로 보고 규제하는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 대리점법이라든가 프랜차이즈법이라든가 하도급법인 거예요. 여기에서 법 적용 대상이 되면 거래상 지위를 아예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행정을 규제를 좀 더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수급사업자별로 원사업자하고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가 있는지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하나하나 따진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으로 어렵고 법의 취지도 안 맞다. 이미 성립한 법의 해석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법 적용 대상이고 법을 위반했으니까 제재할 수 있다. 다만 규모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었던 갑질에 대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한 갑질하고 똑같이 처벌하게 되면 그거 역시 법원 측에 맞지 않다. 예를 들면 어른이 그렇죠? 30살 난 편의점 주인이 30살 난 어른이 청소년한테 하청을 주면서 갑질한 거 하고 청소년들끼리 갑질한 거는 이 갑질한 청소년이 책임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할 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서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대기업이 한 거하고 똑같이 과징금 이렇게 부과한 거는 재량의 일탈남용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법 적용됩니다. 이제 9번째. 9번째는 뭐냐면 하도급 관계는 실질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계약상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위탁을 준 업체하고 위탁을 받은 업체 둘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원사업자 A가 수급사업자 B와 이 B가 사실상 수급사업자고요. 하도급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형식적으로는 A가 지가 직영한다. 이거 건설업계에서 많이 하죠.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실이 있으면은 B한테 하청 준 걸로 보겠다. 예를 들면 B가 A한테 계약 이행을 보증을 하라고 했다든지 B가 산재 보험료를 냈다든지 B가 노동자들의 월급을 줬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B를 불러보겠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다음에 나오는 건데요. 마지막 차트인데 해외 하도급이에요. 뭐냐면 해외에서 벌어진 하도급은 한국법 적용된다 안 된다? 한국 사업자들이 했다면 한국법 적용됩니다. 그걸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속인주의. 예를 들면 쿠웨이트에서 우리나라 대형 건설회사가 낙찰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요.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 하청업체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 해외에서 우리나라 종합건설회사와 우리나라 전문건설회사가 하도급 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이때는 한국 하도급법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있더라도 한국 사업자들 간에 있기 때문에 한국법 적용되죠. 그럼 여기에서 한국 회사가 외국 회사한테 하도급을 줬어요. 그러면 외국에서 하도급법 적용 받을까요? 뭐 행위자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법 적용돼야 되지만 못 받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이어야 되거든요. 중소기업은 외국 업체는 중소기업이 안 돼요. 아무리 작아도. 수급사업자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중국에 있는 작은 제조회사한테 한국에서 쓸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 위탁했어요.
하도급 적용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중소기업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보면 이 해외 공사인데 쿠웨이트에서 쿠웨이트 해외 공사들 중에 해외법에 따라서 건설을 자기들이 직접 못하고 계약은 현지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서 현지 회사하고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현지 회사의 이름으로 계약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거는 보통 그거는 그 나라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현지 회사의 기술력을 키우고 뭐 또 이익을 받기 위한 건데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스폰서 계약은 끝대기만 빌려 쓰는 거니까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는 누구다? 스폰시들이죠. 실질적 거래 관계에 따라서 스폰시드를 계약 당사자로 봐서 한국 회사하고 한국 회사의 하도급 관계가 되니까 하도급 적용되죠. 또 하나 보면 해외 공사는 1차의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많이 갔습니다. 한국 회사 2개하고 일본 회사 하나가 컨소시엄을 형성해가지고 받고 이 한국 회사가 자기가 맡고 있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회사를 하청을 줬어요. 이때 원사업자는 누구냐? 컨소시엄이 법인이면 좀 달라지는데요. 법인이 아니고 공동수급체, 조합이었다라고 하면 실제 계약한 당사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니까 한국 업체가 되는 거죠.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건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논란이 많고 요즘 최근에 그런 뭐 언론에도 나왔는데 나이키가 신발을 제조하잖아요. 근데 한국 업체한테 제조 위탁을 줬어요. 한국 중소기업들이 신발 깔창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했습니다. 또는 아이폰은 애플이 한국으로부터 스피커를 제조 납품 받았어요. 그러면 원사업자는 어디죠? 해외의 대기업이죠. 그러면 이 해외의 대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납품한 것을 하도급법 보호를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공정거래위원장께서 하도급법은 내국법이기 때문에 해외의 원사업자가 해외 사업자면 규제가 어렵다,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틀린 얘기고요. 어렵죠. 원사업자가 나 규제 안 받을래라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규제하기 참 어렵죠. 그리고 조사도 어렵고. 그렇지만 법 적용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보호 상대방이 한국 기업이니까. 그리고 거래가 주로 한국에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 물건 만드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한국 업체가 중국 나가서 중국에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애플에다 공급하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한국에서 만들었다면 이 제조 위탁의 제조 행위가 한국에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한국 법 적용됩니다. 애플이라도요. 근데 만약에 애플이 한국 제조회사들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기본 계약에 이 계약에 따른 법률 관계는 미국 법에 의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한국 하도급법 적용 안 된다는 약정 아니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미국 법에 의한다라고 했을 때 그건 민사적인 법만 의존한다는 뜻이지 한국 행정법규도 적용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아예 그러면은 애플이 한국 하도급법의 적용도 배제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배제된다고 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명확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한국에서 그런 약정을 하면 그거는 반사회적인 약정을 봐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인데 이걸 배제 적용하는 거는 한국에서는 허용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그 계약 조항은 무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또 비슷한 건데요. 뭐냐면 여기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싸그리 다 관할을 싱가폴 국제중재로 한다. 하면은 한국공정거래위원회 관할은 배제되는 걸까요? 일단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민사소송을 개입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관할이 배제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얘네들이 부당 감액을 했어요. 그럼 부당 감액에 대해서 민사소송 제기해서 못 받죠. 하지만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요즘 보면은 애플이 그런 게 아니라 나이키 뭐 이런 게 그런 지금 언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계약 조항 중에 보통 한국법 배제 또는 이 법은 뭐 예를 들면 잉글랜드 앤 웨일즈 로에 따라서 해석한다. 그다음에 분쟁이 생기면 뭐 런던 국제중재재판소만 할 수 있다. 또는 홍콩 상업중재만 가능하다. 뭐 이런 거. 요즘 또 중국 회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분쟁이 생기면 중국 인민중재재판소의 중재만 할 수 있다. 야, 이거 좀 그런 거 다 제가 보기에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그 민사적인 무효는 아니고요. 민사재판은 그거는 전속적 관할이니까 한국에서 재판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국제중재, 런던 중재 이런 거 진짜 비싸거든요. 변호사들은 사실 일반 변호사는 중재 수행이 어렵고 그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데 보통 변호사 비용 한 10억씩 들어가요. 그건 못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다큐멘테이션이 엄청나게 많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재수 없으면은 디스커버리 같은 게 요즘 허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관할은 유효하고 그래서 행정관할로 고소해서 가급적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급명령을 내려가지고 우리 사업자를 보호해줘야 되고 만약 지급명령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그로 인한 불법행위는 아까 얘기했던 전속관할의 적용을 안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오늘은 여기 기초적인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여기 줌이니까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또 좀 질문 있으신 분은 게시판 같은 데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